안녕하세요. 따져보는 오늘의 기술 이야기 따오기입니다. 최근 5월 7일 8,850km의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가 랜섬웨어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와 뉴저지를 잇는 어마어마한 송유관인데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가 랜섬웨어에 걸리면서 동부 지역의 석유 공급이 멈추기도 했죠. 해커들은 시스템 복구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고 송유관을 관리하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다음 날인 8일 75 비트코인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19일이 지난 5월 27일 FBI가 콜로니얼이 해커에게 지급한 75 비트코인 중 64 비트코인을 회수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추적이 힘들어서인데 FBI가 회수를 했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번 공격을 했다고 알려진 다크사이드는 2020년 모습을 드러낸 해커 조직인데요. 얘네는 서비스형 랜섬웨어 사업을 합니다. 파트너 해커들에게 랜섬웨어 공격에 필요한 코드와 서버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죠. 본사와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랜섬웨어가 훌륭한 사업으로 자리 잡은 건 확실한 거죠. 돈이 되니까요. 다크사이드는 1년 동안 약 15개 국가에서 80개 이상의 기업을 해킹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브라질의 전기 공급 회사인 엘렉트로브라스와 코페를 해킹하기도 했죠. 다크사이드는 우리는 돈을 벌려는 것이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며 병원과 학교, 대학, 비영리, 공공단체들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또 다크사이드라는 이름이 DC 코믹스에 등장하는 슈퍼빌런 캐릭터에서 따왔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FBI는 자신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회수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FBI의 영장 청구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추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하려면 먼저 지갑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좌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본인 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갑에는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와 계좌번호에 해당하는 지갑 주소, 거래 내역 기록이 있습니다. 통장이랑 비슷하죠. 비트코인 거래를 하더라도 지갑 주소 값만 남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봐도 익명이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이 모두에게 뿌려집니다. A와 B가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 기록이 당사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한테도 뿌려지는 거죠. 거래 내역이 한 개이면 그것만 해킹하면 되지만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내역을 모두 해킹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어도 조작이 불가능한 거죠. 전문가들은 FBI가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거래 장부를 추적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회사들이 많아져서 FBI 같은 수사기관들이 거래 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요? 5월 7일 해커들이 송유관의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합니다. 요구에 응하자 해커들은 비트코인을 입금할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줬겠죠. 콜로니얼은 그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냈고요. 그러면 해커들은 자금 세탁을 위해 여러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막 영화 보면은 돈 추적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도 갔다가 스위스도 갔다가 러시아 계좌로 갔다가 해커들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에 여러 지갑을 만들어 놓고 비트코인을 옮기고 분산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 현금화를 하려면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FBI는 거래 잔고를 감시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한 곳에 모이길 기다린 거죠. 그렇게 한 지갑에 64 비트코인이 모였을 때 그 지갑이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서버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서버를 연 거죠. 서버에는 64 비트코인과 그 지갑을 열 수 있는 비밀 열쇠가 있었습니다. 서버에 열쇠가 없었다면 회수에는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FBI가 열쇠를 발견함으로써 지갑의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서버가 털릴지 몰랐던 해커의 방심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FBI는 비트코인 회수에는 성공했지만 해커들을 잡은 건 아닙니다. 돈만 찾은 거죠. 굉장히 잘 만든 미드 수사물의 한 에피소드를 본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번 사건을 미드의 한 에피소드로만 보기에는 좀 스케일이 큽니다. 해커 집단이 한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을 해킹한 사건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석유 공급이 중단되고 가격이 치솟았죠. 영화 다이하드 4.0을 보면 해킹으로 교통망, 통신망, 석유관 등을 장악해서 금융 조작을 시도하는 테러 집단의 주인공이 피를 철철 흘리며 막는 테러 액션물이 있거든요. 국가 핵심 시설이 해커들에게 장악되면 어떻게 될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2007년 영화인데 영화가 나온 지 15년 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전기, 석유 같은 사업들은 현재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만 해도 연료의 흐름 관리, 압력 센서, 온도 조절, 장치, 밸브, 펌프가 다 컴퓨터로 대여되고 있었죠. 이렇게 되면 고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고용을 줄이다 보니 이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They're retiring or they're gone. 그래서 이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수동으로 시스템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만 해킹하면 그냥 게임 끝인 겁니다.
앞으로도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일상적으로 찾아올 겁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콜로니얼도 하루 만에 50억 원을 지급했죠. 이번 해킹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중 역사상 최악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자동화 사회의 위협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 따오기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